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고전은 당신을 배신하지 않는다 라는 책이에요. 고전은 당신을 배신하지 않는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2부의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내일의 삶을 채워줄 4가지 공부에 대해서 담고 있어요. 고전이 전해주는 삶의 지혜, 우리 인생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1장에서는 나를 완성하는 공부, 온전한 나의 삶을 살기 위하여 그 부분에 대한 고전이 전해주는 그 지혜를 담은 내용이 담겨 있고요. 2장에서는 품격을 높이는 공부, 나는 더 이상 어제와 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 나의 삶을 품격 있게, 더 가치 있게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3장, 삶과 사람에 대한 공부, 본질을 깨달아 핵심을 통찰하다.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알을 얻기 위해 애쓴다. 배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4장에서는 인생을 즐기기 위한 공부, 삶의 균형과 행복의 근원을 찾아서 삶의 목적은 행복이고 그 행복을 주는 것이 바로 배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에서 말하는 행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책 내용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고전에 관련된 책 한 권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초등 고전 읽기 혁명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초등학교 교사이신 송지한 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분이 초등학교 교사이신데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고전 읽기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했는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고전이라 생각하면 왠지 어렵고 이해하기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약간 책 읽기에서도 약간 기피 대상이 되는 그러한 책 목록이잖아요. 그러한 편견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생이면은 이제 저학년이 있고 고학년이 있고 그 학년에 맞춰서 읽기 쉬운 그러한 책들을 추천해주는 그런 내용도 담고 있어서요. 쉽고 재미있게 고전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이시거나 그리고 또 고전이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참 좋아요. 고전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또 좀 더 재미있게 고전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책이에요. 지금부터 고전은 당신을 배신하지 않는다 라는 책의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제 1장에 있는 나를 완성하는 공부, 온전한 나의 삶을 살기 위하여 습관이 오래되면 천성이 된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서경 태갑상에는 습여 성성, 즉 습관이 오래되면 천성이 된다는 말이 실려 있다. 고대 중국의 탕왕 시절 명제상 이윤이 새롭게 왕이 된 탕왕의 손자 태갑이 제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방탕한 생활을 계속하자 했던 말이다. 몇 번에 걸쳐 훈계와 간언에도 말을 듣지 않고 불의한 행동을 계속하자 왕의 불의한 행동 습관이 마치 천성이 된 것과 같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 고사에서 말하는 것은 습관의 부정적인 측면이다. 잘못된 행동을 계속하면 마치 본성처럼 되어 벗어나기 어렵다는 말이다. 한편 공자는 더 실감나게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논어에는 본성은 서로 비슷하지만 습관에 의해 멀어진다 라고 실려 있다. 타고난 본성은 어떤 사람도 비슷하지만 살아가면서 어떤 습관을 익히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다. 좋은 습관을 익힌 사람은 바람직한 인생을 살지만 나쁜 습관을 익히면 그 인생은 바람직하지 않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적 미덕을 설명하면서도 습관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도덕적인 미덕들은 우리 안에서 본성적으로 생겨나는 것도 본성에 반해 생겨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본성적으로 받아들여 습관화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다. 도덕적 미덕이란 지혜, 직관, 분별력 등을 뜻하는 지적 미덕과 함께 아리스토텔레스가 추구했던 미덕의 하나이다. 관대함, 명예로움, 진실함 등 사람의 도덕성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들은 사람에게 본성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습관화하면 마치 본성처럼 체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어떤 습관을 들이느냐에 따라 사소한 차이가 아니라 큰 차이가, 아니 모든 차이가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습관은 이처럼 우리의 본성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밝은 미래를 보장해준다. 습관이 큰 노력과 힘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의 일상을 바꿀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태갑상의 고사에서 보았던 것처럼 나쁜 습관을 통해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습관이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공자의 생각을 한마디로 집약해 보여주는 것이 고지학자 위기, 금지학자 위인라는 성어로 옛날 학자는 자신을 위해 공부했고 요즘 학자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공부를 한다라는 뜻이다. 위기지학은 자신을 충실히 쌓아가는 공부이고 위인지학은 남에게 보이고 가시하기 위한 공부다. 위기지학의 사람은 자신의 발전과 성장을 기뻐한다. 따라서 그의 공부는 평생 계속되며 죽을 때가 되어야 그친다. 위인지학의 사람은 남보다 앞선 출세에 목적을 둔다. 따라서 어느 순간이 되면 공부를 그치는데 출세를 해도 하지 못해도 마찬가지다. 일단 출세를 하면 권력을 향유하는데 마저 공부할 시간이 없다. 이미 자기가 뜻한 바를 이루었기에 더는 공부가 필요 없는 것이다. 출세하지 못하면 자포자기해서 공부를 포기한다. 애초에 공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다. 공자가 가졌던 또 다른 공부의 목적은 가르침이다. 공자는 배움을 순수한 자기 만족에 두지 않았다. 배움을 통해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학문의 발전을 이루었다면 당연히 그 배움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 배움이 흐르고 흘러야 점차 더 좋은 세상을 이룰 수 있다는 진정한 통찰이다. 배워서 남 주나가 아닌 배워서 남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진정한 배움의 목적을 공자는 절실하게 실감하고 있었다. 따라서 논어에는 배움 못지않게 가르침에 대해 많이 실려 있다. 특히 공자는 가르치는 자, 즉 스승의 자격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데 옛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알면 스승이 될 수 있다가 대표적인 구절이다. 단순히 자기가 배운 것을 전하는 것은 진정한 가르침이 아니며 당연히 배움에 발전이 없다. 자기가 배운 것을 익히고 생각하고 연구하여 더 발전된 것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시카고 대학교를 명문대학으로 만든 시카고 플랜이 바로 그것이다. 1929년 삼류 대학이었던 시카고 대학교의 총장으로 취임했던 로버트 허친스는 인류의 지적 유산인 고전 100권을 읽지 않는 사람은 졸업을 시키지 않겠다고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이 플랜이 시행된 이후 마지못해 책을 읽기 시작했던 학생들에게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읽은 책들이 30권이 넘고 50권이 넘어가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대학 출신자들이 노벨상을 받게 되었고 시카고 대학교는 세계적인 명문 대학이 되었다. 시카고 플랜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있었다. 그리스 철학에 많이 의존한 제한된 커리큘럼, 강박적 책 읽기의 한계성 등으로 소크라테스적인 사고로서는 본질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대학 출신 소리스는 소리스의 클레멘트 코스 이야기를 보면 이 교육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선한 영향력은 끊이지 않고 이어간다는 희망도 얻게 된다. 우리는 공부를 통해 정신적인 면에서 크게 두 가지를 얻는다. 한 가지는 스스로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존감이다. 자존감은 단순히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무조건 자신을 사랑한 것과는 다르다. 만약 이런 자기애에 빠지게 된다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스스로 불쌍히 여기고 연민에 빠지게 된다. 진정한 자존감이란 자신이 소중한 만큼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자신의 삶을 통해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진정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자신이 소중한 만큼 자신의 삶이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는 자기 성찰이다. 자기 성찰은 스스로 자신의 삶과 행동을 되돌아보는 능력이다. 자신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생각을 하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도 일방적인 자기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다. 대립하는 주장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역지사지도 가능해진다. 진정한 자존감은 높은 지위가 주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강한 자존감은 더더욱 아니다. 오히려 내가 꿈꾸는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나를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그리고 분발하는 것이다. 그 시작은 어떤 위치에 있든 자신이 서 있는 곳을 정확히 보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미래를 항상 바라보는 것이다. 그곳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지치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자존감의 사람이다. 네. 다음에 읽어드릴 부분은 품격을 높이는 공부에 대한 부분이에요. 나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공부. 그 부분의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들에게 끊임없이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아름답다면 그것에 걸맞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추하다면 교양으로 그 추한 모습을 덮도록 하라고 권했다. 물론 소크라테스가 외모 지상주의적인 관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은 아니다. 외모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양으로 자신의 품격을 드러내라고 충고인 것이다. 이 말은 링컨이 우리 모두는 마흔이 되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학기에는 옥은 갈고 다듬지 않으면 옥그릇을 만들 수 없고 사람이 학문을 닦지 않으면 인간의 도리를 알 길이 없다고 실려 있다. 아무리 귀한 옥이라고 해도 다듬지 않으면 하찮은 돌로 취급받는 것처럼 사람 역시 공부를 통해 다듬어야 자신의 재능과 가치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다. 이 말이 사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공부가 꼭 필요하다는 뜻이라면 학상 당인보에 실려 있는
말은 사람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가르침이다. 사람의 속됨을 고치는 데는 책만한 것이 없다. 원문으로는 의속막여서 설사 지금 당장은 속된 사람이라도 책을 통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면 한 사람이 품격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흔히 품격이 있다는 것을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신분이 높은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엄밀한 의미에서 사람의 품격이란 사회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을 뜻한다.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사회 지도층에게 더 엄격하게 그 책임과 의무를 요구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도 중요하다. 하지만 품격이란 단지 사회 지도층의 책무만이 아니라 한 사회를 이루는 모든 구성원들이 지녀야 할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자세이자 모습이다. 스스로 삶의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역지사지의 상상력을 몸에 갖추고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다양한 차별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며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품격이 있는 삶이다. 이를 통해 보면 사람의 품격이라는 것은 바로 인문학 공부의 목적이며 인문학적인 공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양과도 일치한다. 독일어로 교양은 빌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정의한다. 학습과 지식을 축적해가는 과정을 통해 인격을 형성해가는 것, 개성이 있는 인간이 자아를 실현해 가는 것.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서양의 고전 철학자들은 노예가 아닌 남성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판단 능력과 지혜라고 말한다. 오늘날 현대인의 품격이란 자신의 직업적 성공을 위한 전문 공부 외에 문학, 철학, 예술 등 인간의 삶을 순수하고 풍부하게 만드는 공부를 통해 개성있고 자유롭게 자아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날마다 꾸준히 쌓아 올린 지식과 삶에서 실천하는 교양이 드러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사람, 품격의 사람이다. 다음에 읽어드릴 부분은 삶과 사람에 대한 공부에 대한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소크라테스는 대화가 서로 싸워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동의하고 공감하게 만드는 행위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이것은 오늘날 오직 내 주장만 강요하고 상대방을 굴복시켜 이기려고만 하는 대화와 토론의 풍토에서도 더욱 절실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해도 상대에게 무조건 굴복을 요구한다면 그 누구도 따르지 않는다. 스스로 패배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설사 상대방이 옳다고 생각해도 받아들이고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상대방을 진정으로 설득하고 싶다면 먼저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의 생각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전제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먼저 상대방과 공감하고 나 역시 상대의 올바른 주장에 따를 수 있다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고 이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흔쾌히 그리고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진정한 설득이 이루어진다. 또 한 가지 소크라테스에게 배울 것은 생각하는 능력이다. 생각하는 힘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삶의 의미를 알고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도록 만들어준다. 또한 우리가 평소에 접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품는
철학적 생활의 방법도 얻을 수 있다. 묻고 대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의문이 진리를 찾는 가장 소중한 방법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접하는 모든 사물의 의미를 찾고 새로운 생각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삶이 가능해진다.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배움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일러준다. 소크라테스의 어려운 철학적 과제를 굳이 이해하고 풀려고 하지 않아도 좋다. 그것은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배움에 대한 겸손, 진리에 대한 열망, 진리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대화를 배우고 우리 삶에서 적용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면 충분할 것이다. 네, 마지막으로 인생을 즐기기 위한 공부에 대한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공부가 삶이 될 때 삶은 풍성해진다. 공자는 철저히 현실 위주의 교육, 인간 중심의 교육을 제자들에게 베풀었던 것이다. 따라서 공자의 배움에 대한 관점도 철저히 경험적, 현실적이다. 제자들에게도 노력과 끊임없는 증진을 강조했고 스스로 노력을 그치지 않았다. 배움에 대해 겸손했고 스스로 아는 것이 부족하기에 쉬지 않고 공부해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공자의 생각은 무지의 질을 주장했던 소크라테스의 생각과도 일치하고 있다. 당대 최고의 학자 공자는 이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배움에 대한 열망을 가졌기에 이를 완성할 수 있었다. 학문의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보고 항상 부족함을 느껴야 한다. 그럴 때 배움을 멈출 수 없고 날마다 성장할 수 있다. 스스로 부족함을 알 때 오히려 가득 채워지는 배움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처럼 공자가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학문을 강조했다고 해서 생각과 사유를 완전히 등한시한 것은 아니다. 배우기만 하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모호해지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로워진다. 논어 위정에 실려 있는 말인데 공자는 이처럼 생각과 배움의 균형을 중요시했고 그 둘 사이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면 공부는 완성될 수 없고 반드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고 경계하고 있다. 단순히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기만 해서는 그 지식의 명확한 의미를 알 수 없기에 활용하기 어렵다. 하지만 아무런 지식 기반이 없이 생각만 한다면 그것은 얕은 생각에 그치고 만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잔머리 굴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논어 위공령을 보면 공자는 그 둘 중에서는 생각보다는 배움에 더 중심을 두었고 치중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일찍이 종일토록 먹지 않고 밤새도록 자지 않고서 사색을 해보았지만 유익함은 없었고 공부하는 것만 못했다. 공부의 목적을 스스로를 완성하는 데 두고 있었기에 단단한 기반이 되는 공부에 더 치중하는 것은 당연한 순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상에서는 생각의 유용성을 특별히 강조했다. 학문에서는 배움의 중요성을, 일상에서는 생각이라는 과정을 중요시했던 것이다. 논어 계시에 실려 있는 군자유구사가 잘 말해준다. 군자에게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9가지가 있다. 볼 때에는 밝게 볼 것을 생각하고 들을 때에는 똑똑하게 들을 것을 생각하고 얼굴빛은 온화하게 할 것을 생각하고 말을 할 때는 진실하게 할 것을 생각하고 일을 할 때는 공경스럽게 할 것을 생각하고
의심이 날 때는 질문할 것을 생각하고, 화날 때는 어려움을 생각하고, 이득이 되는 것을 보면 그것이 의로운지를 생각한다. 배움에 대한 공자의 생각은 아무런 조건 없이 공부를 좋아해서 평생 두고 쉬지 않고 했다는 것으로 집약될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생각했다. 공부를 통해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있기에 그 어떤 삶을 추구하더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공부에 전념하면 된다고 공자는 권유하고 있다. 물론 오늘날의 현실에서 옛날의 현인들처럼 오직 공부에만 모든 것을 쏟을 수는 없다. 당연히 경제적인 부분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안정적인 재정을 위한 노력 역시 당연히 필요하다. 플라톤도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물질적 요구가 채워져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바로 이럴 때 균형이 필요한 것이다. 건전한 재정을 위한 전문적인 공부와 함께 나를 완성하는 삶의 행복을 주는 즐거운 지식도 추구해야 한다. 삶의 깊이를 더하는 인문학, 감성을 일으키는 음악, 삶의 지경을 넓히는 시와 문학은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즐거운 모험이다. 공부와 실천, 그리고 삶의 균형이 제대로 자리 잡을 때 우리의 인생, 삶의 행복이 채워진다. 네,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